형성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교회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교회 이전 단계. 그러니까 그 예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다음에 박해 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공인되기 전 단계까지는 그 정신이 예수 정신이 살아 있었네. 제가 이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쭤보시고 제가 해서는 안 될 바를 알려주세요. 하다 보면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룹으로서 성직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언짢으신지 안 괜찮으신지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야 돼. 예를 들면 너 평신도잖아. 평신도가 네 뭐 안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저 어떤 신부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들어보니까 신학자로 보니까 말을 나를 평신도로 보면 나한테 지도 편달을 하려고 할 거고 내가 신학자로 보이면 말을 들으려고 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이냐고 말을 못 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자에게 신학자를 묻는 거지. 이제 그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태도를 다 써먹을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이분이 뭐 추경하면 좀 슬픈 일이다. 그러면 그 양반은 저를 신학자로 안 듣고 평신도로 보면 너는 건방져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학자로 보면 그 의견도 생각이 여기는 그 연역 안에서 보면 독일에서 한 10여 년 독일 정통 유럽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건 이제 사실은 성서 신학의 그 기본을 잘 담으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4, 5년을 소브리노 그러니까 해방 신학의 대가의 신소브리노의 직제자로서 4, 5년 실천 신학의 현장에서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도 탄탄하고 또 적어도 실천 신학적 그 틀 안에서 경험도 탄탄하고 최 신부님이 사실보다 너무 과장을 유럽 신학이 가지는 맹점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신부님들이 꺼내요. 꺼내. 제가 유럽 신학의 약점이나 아쉬운 점을 싹 풀어내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던지면 저희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도 좀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뭐 가감 없이 뭐 이게 무슨 뭐 우리 기초로 알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교황님도 무리권이 없는 그 발언은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교황님이 여성 사제 보면 아직 이르다 이러시는데 그거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 혼란을 일으키는 발언 정도로 가지고 보수적인 교계에서는 걱정스러울 거예요. 걱정다고 얘기하죠. 우리 전통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냐. 학자가 일반 학자가 그런 말해도 교황이 그 혼을 내야 될 처지인데 교황님이 선수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학자들이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120% 나가면 천주교 외면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해방신학을 많이 받아들이고 생활을 했다면 이런 지경이 올 리가 없죠. 우리 천주교 내부에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리가 적었을 것이고 무슨 불상사가 있었지? 아이고 뭐 저기 이렇게 시국 미사 하시는 신부님들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말하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신도들 그렇지. 또 각 분당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리가 별로 없죠. 시대의 징표 진행자 신성국 신부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9일부터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무자격 가짜 대통령 시대가 이어지면서 요상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하고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가진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대의 징표에 함께한 공동 진행자 그리고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광주교구의 최민석 신부입니다. 예, 저는 한국정치연구소 이원영 연구원입니다.
예,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카톨릭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수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또 손님 신학자와 함께 하게 돼서 참 새해를 맞이해서 참 뜻깊습니다. 오늘 그 새해 첫 방송의 주제는 해방신학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천주교 사제들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국미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발언과 그 여러 가지 사회 참여의 그 신학적인 배경, 그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사회 교리에서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 교리는 해방 신학의 뿌리를 둔 가톨릭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교리에서 말하는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는 그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신학은 그 사회 교리의 그 모든 그 근거를 제시한 그런 실천 신학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 또 이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한 번쯤 다뤄봐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해방신학의 본거지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전공하시고 또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근수 신학자 선생님을 모시고 해방신학이 무엇이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김 선생님, 예. 해방신학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해방신학이 없는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 해방신학이 필요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해방신학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으신 말씀이나 행동을 해방신학이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행동을 학문적인 용어로 현대적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을 해방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방신학의 그 탄생지라고 볼 수 있는 남미는 1950년, 60년도에 그 경제적인 가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억압이 심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바탕에 신학적인 반성이 결합돼서 그 탄생한 신학이라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근수 신학자 선생님은 사실은 지금 해방신학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유럽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남미 신학을 공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해방신학적인 큰 장점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좀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신약성서 전공한 것도 영광인데 더구나 해방신학을 조금 맛을 보았지만 그것까지 맛본 것은 제 일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88년부터 8년 동안 신약성서를 8년 공부했는데 그 독일의 그 신약성서의 장점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요? 그 약점이 뭐냐면 그 독일 성서신학은 성서 텍스트를 학문적으로 메시지를 캐내는 건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자체들이 되게 중산층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난과 억압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 될 정도로 크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 현장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서를 보면 성서는 가난한 사람이 썼고 가난한 사람이 읽도록 한 문헌인데 유럽에서 보니까 중산층 학자가 중산층 청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서 원래 그 배경과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성서를 이해하는데 유럽은 학문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실존적으로는 불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신학자들이 갖는 한계는 실존적으로 현장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 뭐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당신들 책임은 아니지만 지역
또 가문 또 환경 탓으로 본인이 원하고 싶어도 거기에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미에 가서 보니까 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성서를 볼 수 있는 실존적 환경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공부하기는 유리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살기 어렵죠. 그러나 남미에서 보는 성서와 유럽에서 보는 성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럼 남미 신학이 가지는 한계는 또 뭔가요? 남미 신학은 그 신학에 대한 열정, 현장성은 아주 강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약 성서 텍스트를 보는 학문적인 그 배경, 상황, 노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서는 그리스로 써졌고 주요한 서적은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남미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유럽에 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 시간, 네. 마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전문적인 성사학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슴 아프죠. 현장 신학은 강하지만 성서 신학적 그 토대는 약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열정은 강하나 예. 객관성을 유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약하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반대로 유럽은 음. 객관성은 유지하나 즉 성서 메시지를 캐내는 학문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의 눈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그러니까 김근수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 얘기가 대단히 풍성하게 이 얘기가 진행될 예감이 드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제 무능은 있지만 그 배경은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해방신학 이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신학이라든가 이 신학 자체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면을 찾아봤었습니다. 그 해방신학을 찾아보면 5, 60년대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태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남미죠. 그러니까 5, 60년대라고 한 시간적 배경과 남미라고 한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바로 같은 시기에 정치학 혹은 이제 그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 학문적 영역에선 바로 그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